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연, 50대 여성입니다. 20살에 시집와서 24살에 과부가 된 소위 박복한 여자이지요.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두 아들의 엄마이자 아빠, 그리고 가장으로 살아왔고요. 제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20살, 대학 1학년을 겨우 마쳤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정말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말 그대로 풋풋한 20살이었죠. 미혼모였던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살면서 사랑을 듬뿍 받은 덕분인지 저는 제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던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온 세상이 제 것 같았고요. 형편이 어려운 탓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만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대학 동기의 소개로 선배 임준호를 만나게 된 것도 그때였죠.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시험 족보를 받기 위해 만난 것이 시작이었거든요. 24살의 복학생으로 말수가 적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을 표하더군요. 마치 제 보호자라도 된 것처럼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서연아, 내가 많이 챙길게. 힘든 일은 내 몫으로 돌게. 그 한마디에 마음이 기울어 저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였는지 1학년 겨울방학에 저는 준호 오빠와 결혼을 했습니다. 속도 위반도 아니었고 급하게 진행될 이유도 없는 결혼이었죠. 그러면 왜 그렇게 서둘렀냐고요?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키워주시던 할머니가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는 저를 그렇게 둘 수 없다는 준호 오빠의 뜻이 강했거든요.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오빠가 해준 그 제안이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제가 오빠와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어리고 친정이 없는 저를 시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됐죠. 그렇다고 유산을 많이 받아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가진 것도 가족도 없는 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준호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예쁘네. 잘 왔어.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죠.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 모두가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번듯한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을 아는 모두가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한 놈 드물다 라고 할 정도로 성실한 남편이었기에 믿음직했어요. 그런 그에게 저는 기댈 준비만 된 아이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했던 약속대로 힘들고 고된 일은 다 자신이 떠안아 주더라고요. 임준호라는 사람이 제 곁에 있어주는 그 자체가 좋았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는 이제 한 식구야. 나이 많은 시부모이긴 하지만 뭐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 도울 테니까. 그 말에 저는 세상을 나는 듯 기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는 사실이 좋더라고요. 그 말이 제 인생 가장 큰 오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모른 채로요. 행복에 눈이 멀어 다른 건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결혼 1년 만에 큰아들 도윤, 그 1년 뒤 둘째 지후가 태어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24살에 아이 둘을 둔 엄마가 되면서 자연스레 대학은 휴학했죠. 연년생인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제가 낳은 아이들이라 너무 예쁘고 고와서 손에서 놓지 못하고 키우며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를 골고루 닮은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현장을 오가는 일을 하며 가정을 책임졌어요. 사무실에 자리도 있었지만 주로 현장에서 뛰어다녀야 하는 직군이라 힘들었죠. 그런데도 늘 웃으며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고생하면 우리 서연이랑 애들은 편해지는 거지.
괜찮아. 그 말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였죠. 남편이라면 언제까지 저와 아이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눈이 잔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야간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 힘들까 걱정하면서 기다리던 날이었죠. 전화벨이 울린 건 새벽 2시. 남편이 오지 않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전화벨 소리에 놀라 깨면서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호자분 맞으세요? 임준호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깜짝 놀라 큰아이는 유모차에 싣고 작은 아이는 아기띠로 안고 눈길을 헤치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더군요. 머리 손상과 내부 출혈이 심하다며 의사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에게도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서둘러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느라 제대로 설명도 못했지만 시부모님은 응급실이라는 말에 한달음에 달려오셨고 남편을 보시고 크게 괴로워하셨어요. 외아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본 그 어떤 부모가 마음이 안 괴롭겠나요? 남편은 시부모님, 그리고 저와 아이들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먼저 먼 길을 떠났습니다. 결혼 4년 만에 저는 24살의 과부가 되어 두 아들과 남겨졌습니다. 3살과 2살인 아이들을 안고 영안실 복도에 주저앉아 울던 제 모습과 시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죠. 남편이 떠난 것은 마치 세상을 잃은 것 같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무슨 정신으로 그 시간을 견뎠는지 모를 정도로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비로소 현실이 밀려오더라고요. 남편의 월급에 의존해 살던 우리 통장에는 큰돈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회사에서 나온 산재 보상금과 조금의 보험금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당한 교통사고가 눈 때문에 일어나는 바람에 여러 대의 차가 연속 추돌이 나면서 난 사고라서 보험금이 크지 않았어요. 텅 빈 통장과 집 전세금, 1억 원 정도의 보험금으로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남아야 했던 거죠. 세상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제 상황에 황망하더군요. 장례 마지막 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저와 아이들은 오갈 것 없는 섬에 갇힌 것 같았고요. 서연아, 이제 어떻게 살지는 생각해 봤니? 다소 냉랭하게 들리는 말에 저는 울먹이며 답했죠. 아버님,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애들 아빠가 다 알아서 하던 살림이었고, 저는 생활비 받아 살았으니까요. 그때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어렴풋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 우리랑 같이 살자 라는 말을 하시거나 혹은 어린 며느리 혼자 두기 미안하다.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해주시길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의 말이었어요. 서연아, 사람은 자기 발로 서야 한다. 너 아직 젊은 사람이잖아. 대학도 들어갈 만큼 머리도 좋고 손도 부지런하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잘해봐라. 시어머니도 곁에서 거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세금이 있으니 그걸로 시작해봐. 일단은 네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어쩌겠니? 애들은 네 자식이니까 네가 중심 잡고 키워야지. 울먹이며 하시는 두 분의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배신감이 들어 화가 날 지경이었죠. 결혼할 때는 도와준다 해놓고 막상 남편이 없으니까 나랑 애들을 그냥 떼어내버리는 건가? 이제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기가 생기더군요. 시부모님이 저와 아이들을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단 남편과 신혼 때부터 살던 아파트 전셋집을 빼서 방 2칸짜리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어쨌거나 저와 아이들이 당분간 버티려면 돈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당장에 나가야 하는 돈들은 보이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아파트에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라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내린 결정이었죠. 아이들을 지키려면 돈이 하나도 없이 살 순 없잖아요. 언제까지 제가 일을 못할지 모르니 아파트 관리비 나가는 거라도 줄여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소중한 추억이 있는 그 집을 떠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사한 집은 전에 살던 아파트에 비해 좁고 해도 잘 들지 않았지만 저와 아이들이 다시 시작할 작은 보금자리는 되어주었습니다. 그랬지만 그 집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는 몰라 불안하더군요. 게다가 아이들이 낯선 집에서 더 보채고 전보다 자주 아파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의 빈자리를 느껴 그러나 싶어서 저 역시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더 커졌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울곤 했죠. 하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장의 아이들과 저는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매달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지으면서 살 수도 없었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저와 아이들을 찾아오셔서는 더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준호 없어도 우리 손자들 얼굴은 보고 살게 해주렴. 애비도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은 느끼고 살아야 할 거 아니니? 명절이나 무슨 날일 때 용돈이나 선물 정도는 우리가 챙겨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워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죠. 저에게 친정이라도 있어 기대었다면 조금은 덜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건 다 내 짐이다. 피할 수 없다면 내 자식은 내가 끝까지 지고 간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더군요. 대학도 중퇴했고 그럴싸한 자격증도 없었고 경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 후 4개월 정도는 조금 헤맸어요. 작은 일이어도 경력이 없으면 일을 시켜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처음 시작한 일은 동네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낮에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 나갈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였죠. 하지만 그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늘 빠듯해서 밤에는 동네에서 부업도 했어요. 그 시절 제 하루는 새벽 4시까지 부업을 하고 잠깐 눈 붙였다가 오전 7시에 아이들 깨워 어린이집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집안일하고 김치에 밥 말아 먹고 헐레벌떡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해야 했고요. 저녁 7시가 되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녁 먹여 재우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다시 부업을 하고 잠이 들었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못 가는 주말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 곁에서 부업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생활비는 빠듯했고 통장 속에 돈을 빼어 쓰는 날들이 이어지더군요.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 지후 용돈 조금 보냈다. 주말에는 일 안 나간다며? 그런데 왜 애들 얼굴 보기가 어렵니? 우리가 그 집 드나드는 것보다 너희가 오는 게 낫지. 손자들 용돈 5만 원, 10만 원 보내시고는 애들 보여달라는 말이 서운하더군요. 물론 안 주시는 것보다는 좋았지만 그 당시 제 처지에는 그 작은 도움이 동정 같아 오히려 더 쓰라리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데려가 돌봐주시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죠. 저 혼자 동동거리며 사는 걸 알면서 그저 보고 싶다 하는 말만 하시니 가슴이 아프고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실 거면 결혼할 때 그렇게 살갑게 도와줄게 같은 말을 하지 말지. 왜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어서 마음만 더 힘들게 하시는지. 그럼에도 저는 마음속 한 가지 생각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다 키우는 게 맞지. 나도 할머니께 사랑 많이 받고 자랐지만 부모님 빈자리는 느끼며 자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보라는 듯 더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고 저도 제 생활에 익숙해지더군요.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자 집 앞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부업보다 벌이도 낮고 시간도 짧았거든요. 집 대문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편의점이고 밤새 영업하지 않는 곳이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일하면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데 평소 말수가 적은 여자 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직원들 편의를 많이 봐주는 분이라 평소에도 고마워하던 분이었죠. 이서연 씨, 밤샘까지 하면서 애 둘 키우면 안 피곤해? 아직 젊어서 그렇지. 그러다 나이 들면 몸부터 망가져. 뭐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몸도 생각하면서 해. 가만 보면 배우려는 눈빛이 살아있어. 자격증 공부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광고가 섞여 실려 있는 지역신문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점장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카운터에서 한가해진 틈에 점장님이 주신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조리사, 한식 자격증, 국비 무료 교육이라는 글자가 제일 크게 보이더군요. 그래, 맞아. 나도 하나쯤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저는 그냥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가 더 들어가는 시점이었지만 저는 야간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더 줄어들 것을 알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줄여보려고 하면서요. 대신 아이들 공부는 문제집을 사서 제가 직접 봐줬어요. 학원비를 줄이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이들은 제가 집에 있으니 오히려 좋아하며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낮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엔 교재와 비디오 강의를 보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주말에는 실습도 나갔고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몸도 지쳤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더군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생겼다. 고생하면서 맺은 결실이 사람을 살게 했어요. 결국 몇 년간의 고생 끝에 저는 한식 조리사 기능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운 좋게도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 수 있었죠. 남아있는 돈을 박박 긁어 차린 가게라 꼭 잘 돼야 했습니다. 그동안 까먹은 돈을 채우려면 그래야 했죠.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 친구 엄마들이 단골이 되어주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에 그분들에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사장님, 우리 애가 편식을 하는데요. 사장님,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부드러운 반찬이 필요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집에 돌아와 레시피를 연구했고, 직접 만들어 보며 망치면 다시 만들고 또 만들고 저만의 반찬들을 만들었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손님들이 제 정성을 알아봐 주셨고, 반찬 가게는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회사들에서 단체 도시락 주문도 들어오면서 생활이 서서히 나아졌어요. 일부러 오셔서 어떤 반찬이 먹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손님들까지 생겨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2층 주택에서 아파트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마침내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요. 둘째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는데 아이들 각자 방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껴안고 깡총깡총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시댁에서는 여전히 우리 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명절이나 생일, 크리스마스 같은 날 손자들 용돈과 선물 정도는 주셨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인지 생활이 조금씩 나아져서인지 전처럼 시부모님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다 드릴 때 가끔 시어머니가 물으실 때도 그랬죠. 서연아, 힘들지? 그럴 때면 괜히 울컥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들 이렇게 사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시더군요. 그래, 사람은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야. 그 말이 그땐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도 그냥 함께 웃고 넘겼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제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시부모님께서 저를 안타까워하며 보듬어 주실 것 같진 않았으니까요. 남편 장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저에게 냉랭히 스스로 서라고 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저를 안타까워 하실 것 같지 않았고요. 가게가 잘 되기까지 살림은 늘 빠듯했고 학원비를 못 대줄 때도 많아 집에서 문제집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 것 같았죠. 그 사실을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지만 역시나 아무 내색은 없으셨어요. 저는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렇게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아이들은 저와 공부하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 가르쳐? 저는 학원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기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이래봬도 한때는 학원도 안 다니고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거든. 옛날엔 엄마도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 그런데 너희들 덕분에 다시 책을 잡고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저와 공부하는 버릇이 든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고 학교에 다니는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주었어요. 그러더니 큰아들 도윤이는 수도권 상위권 국립대, 둘째 지훈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에 각각 진학했고요. 두 아이의 합격 발표 날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기쁜 마음에 가슴이 터질 듯 울었죠. 됐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내가 해냈다. 두 아이의 등록금을 내느라 모아놓은 돈 대다수가 들어갔지만 시댁에서는 그저 축하한다는 말뿐이었죠. 솔직히 그때는 아이들 용돈이라도 더 주시겠지 기대했어요. 역시나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조금은 서운했지만 등록금 대부분을 아이들이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부족한 건 제가 대출을 받아 메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꾸준히 만나게 했습니다. 그게 남편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떠난 지 정확히 20년이 되도록 제 인생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도윤이는 23, 둘째 지우는 22살이 되어 남편보다 키가 크도록 키우면서 항상 남편에게 물었죠. 그렇게라도 남편에게 의지를 해야 제가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보여주는 일은 중요했어요. 아이들도 시부모님을 만나는 일을 좋아했고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둘 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연년생 두 아들을 연달아 군대에 보내야 했죠. 한 녀석이 제대하기도 전에 또 다른 녀석까지 입대한다니 허전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없는 집에 저 혼자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런 저를 둘째가 어린아이 달래듯 웃으며 다독였습니다. 엄마, 내가 빨리 다녀올게. 형은 나보다 빨리 제대하잖아. 나도 얼른 다녀와야 마음 편하게 미래를 준비하지. 군대에서 공부 계획도 세우고 제대하면 인턴도 알아볼 거야. 형이 그렇게 하는 게 좋대. 둘째 입된 날 부대 앞에서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만 돌아와. 엄마는 그거면 돼. 엄마도 잘하고 있을게.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혼자 돌아오는 KTX 안에서 묘한 공허함이 밀려오면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덕분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더라고요. 집에 도착해 현관을 열자 늘 새 식구의 신발로 북적이던 좁은 현관에 제 슬리퍼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더 그랬죠. 그걸 보니 공허함이 더 크게 밀려왔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돌아올 집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이 제 몫이라 생각하며 가게 일과 집안일을 부지런히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어쩌면 그렇게라도 홀로 남은 허전함을 달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빈집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오랫동안 뜸하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화면을 확인해 보니 발신자는 시어머니더라고요.
서연아, 요즘 괜찮니? 잘 지내? 애들 없어도 전화도 하고 오기도 하지. 서운함이 서린 시어머니의 말투에 저는 괜히 오기가 나 아주 잘 지내는 척하며 웃으며 대답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도윤이 군대 가고 지우도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그래도 가게 일이 많아서 시간이 금방 가요. 손님들이 많이 늘어서 혼자 하기 조금 벅찬 날도 꽤 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혼자 지내는 것에도 적응해 봐야지. 온전히 혼자 서는 법을 그래야 배우지. 우리 준호 떠난 지 벌써 20년이네. 그동안에도 잘 지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저는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요즘 반찬은 어떠세요? 저희 가게에서 잘 나가는 걸로 좀 가져다 드릴까요? 어르신들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셔.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했다. 시어머님 말씀 중에 이제 때가 되었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걸리더군요. 무슨 때? 무슨 일이시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걱정도 됐어요. 혹시 시부모님이 아프신가? 무슨 큰일이 있는 건가? 시부모님은 늘 평범한 은퇴 부부 같았습니다. 오래된 2층 주택에 살며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단정한 차림을 유지하시며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도 자주 봤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일하시는 건 못 봤기에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설마 이제 와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려는 건가? 그동안 도와주지 않아 서운하다 했는데 정작 손 벌리지 않으셨던 게 다행이었던 건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께서 메시지가 왔고 불안은 더 커졌죠. 서연아, 여기 주소로 와. 우리 집 말고. 거기서 보자. 주소를 보니 서울 시내 꽤 번화가의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반찬가게 재료를 때려 다니던 도매시장 근처이기도 했죠. 여긴 또 뭐지? 혹시 시어머니가 다단계 같은 걸 하시는 건가? 온갖 생각이 들며 불안이 커지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맞춰 택시에서 내리자 눈앞에 지상 7층, 지하 1층에 깔끔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듯 외관이 주변보다 훨씬 깨끗했고 1층에는 카페와 빵집, 2층엔 치과와 피부과, 위층에는 학원들이 빼곡히 들어선 건물이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큼지막한 금빛 간판이 붙어 있더군요. 한성 빌딩. 어디에도 수상한 사무실 간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이런 빌딩이 여기 있었네. 그런데 왜 하필 여기로 오라 하신 거지? 여기 뭐가 있는데? 설마 여기서 장사를 하시려는 건가? 입구 주변을 살펴보아도 시부모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전화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7층으로 올라와. 우린 먼저 올라와서 거기 있어. 올라와 이야기하자. 말씀대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 7에 불이 켜지는 걸 보며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더군요. 7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회의실이라고 적힌 문이 눈에 들어와 저는 크게 숨을 몰아쉬고는 그 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한 뒤 문을 열었죠. 안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그 맞은편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반기시더라고요. 왔구나. 서연아, 여기 앉아. 남편이 떠난 이후 시어머니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건 오랜만이라 괜히 마음이 흔들렸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죠. 저는 긴장된 상태로 시부모님 옆에 앉아 맞은편의 남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 잔뜩 경계하면서요. 그때 남성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며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사 최정호라고 합니다. 법무사라는 말에 심장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왜 법무사가 여기에? 설마 내가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 혹시 아이들과 내가 사는 그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그 순간 시아버지가 늘 그렇듯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여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불안했어요. 서연아, 준호 떠나고 너 혼자 애 둘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가 그걸 보기만 하느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널 불렀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셔서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님. 애들이 고생하긴 했지만 잘 버텨주었고, 이제는 견딜만 해요. 가게도 자리 잡아서 주문이 늘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우리가 널 도운 게 별로 없지. 아니, 아예 안 도와주고 내버려뒀으니 미웠을 거다. 그렇지? 세상 천지에 너 혼자인데 애도 봐주지 않는 우리가 밉기도 했겠지.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솔직히 말했죠. 감정을 최대한 가다듬으며 말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서운했습니다. 어릴 때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이 아빠까지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그때 정말 먹먹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셨다면 조금은 덜 무서웠을 것 같아서 도움을 바라기도 했죠.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니는 눈을 떨구며 억지로 참는 듯 보였지만 손을 미세하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랬겠지.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혼자 아이 둘 키우기 쉽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그걸 왜 몰랐겠니?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험한 세상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걸. 하지만 사실 그게 다 계획이었어. 순간 계획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를 일부러 고생시키려 한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요. 시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쉬고 제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어요. 서연아, 옛날 일 기억하니? 네가 결혼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는지? 그때 준호와 너에게 내가 한 말이 있었지. 결혼식 전날 시부모님과 저녁을 먹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희는 아직 어리고 세상을 잘 모른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너무 많은 걸 우리가 해주면 너희는 자기 발로 서는 법을 못 배울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거라.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도저히 너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 말이야. 그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 저는 그저 덕담쯤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젊은 부부를 응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새로 시작될 삶에 대한 기대로 설레서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다음 말씀이 그 기억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다. 작게 땅을 사둔 게 개발이 돼서 건물을 지은 게 시작이었지. 그렇게 재산은 쌓였고 뜻밖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멍하니 시아버지를 바라보자 시아버지는 법무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러자 법무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빌딩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자는 현재 임만석, 박정숙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요. 오늘 그 소유권을 전부 이서연 씨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 말에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요? 저에게 이 건물을 증여한다고요? 왜요? 당황한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법무사는 제 반응에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 절차를 끝내고 등록을 하면 이 건물은 이서연 씨 소유가 될 거예요. 이 빌딩은 현재 가치가 약 70억 원 이상입니다. 대출도 없고 임대 수익은 연간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어오고요.
이런 매물을 어르신분들이 살아생전에 증여하신다는 건 큰 결심이죠. 축하드립니다. 70억? 연 2억 5천? 3억 원? 감히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대로 말을 들을 수조차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서연아, 우리가 널 오늘 여기 부른 이유가 바로 이 건물을 너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야. 지난 20년 동안 몇 번이고 먼저 해주고 싶었는데 함부로 그렇게 못하겠더라. 혹시 너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늦었지만 이제 이 건물은 네가 관리해. 시어머니의 말씀과 함께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급히 제 팔을 붙잡으며 부축해주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쥔 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놀랄 줄은. 미안하다, 서연아. 우리가 너무 오래 말 안 했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니? 시아버지는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몸을 기대시더니 천천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서연아, 준호가 죽었을 때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했다면 우린 막지 않았을 거다. 못 막았겠지. 그때 너는 24이었고 애 둘 데리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혹여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을 우리에게 두고 다시 시집을 가겠다고 해도 막지 않았을 거고. 그런 상황이면 제대로 챙겨서 시집 보낼 생각도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그럼 왜? 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삼키고 계속 시아버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너를 돕겠다고 이야기를 꺼내면 넌 평생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과부 며느리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도 생각했지. 그래서 지켜보기만 하기로 한 거고. 시어머니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서연아, 너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여리고 착했어. 그런 네가 힘들다고 우리에게 도와달라 했다면 우린 분명 돈을 줬을 거야. 먼저 돈을 건넬까 고민한 적도 많았으니까. 그러면 넌 조금은 편해졌겠지. 하지만 그 편함이 네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재산 모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 엉뚱한 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엄마가 되겠니? 그때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작은 노트를 꺼내 펼치며 보여주셨어요. 그 노트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놀란 눈으로 그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 근무 시작일부터 한식조리사 필기 합격한 날, 한식조리사 실기 합격한 날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반찬가게 오픈한 날과 첫째 도윤이 대학 합격, 둘째 지우 대학 합격도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안 놀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야기하셨죠. 20년 동안 우리가 아주 너를 도와주지 않은 건 아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게 지켜봤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버티는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 다 지켜보았어. 우리 준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반찬가게 처음 열었을 때 기억나니?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도시락 단체 주문들 다 어디서 온 줄 아니? 순간 오래전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동네 회사 몇 곳에서 도시락 단체 주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모두 지인 소개라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났죠. 그 후로 가게 매출이 오르고 손님도 늘면서 가게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까요. 혹시 그때? 제가 아는 체를 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그 회사들. 전부 너희 아버지가 거래처 통해 만든 자리였다. 우리는 직접 돈을 쥐어주는 대신
네가 스스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원망하고 서운했던 그날이 떠올라 그랬어요. 그럼 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제 질문에 시아버님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도왔다는 걸 알게 되면 넌 그 순간부터 스스로 해내는 것도 포기하고 이건 내가 해낸 게 아니라 시댁 덕분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러면 네 자신을 믿는 힘이 줄어들지. 우리는 네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기를 원했다. 그래야 너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말없이 있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주셨습니다. 서연아, 준호가 떠난 날 발인 전날 밤에 손님들 다 돌아가고 너희 아버지랑 내가 다짐한 게 하나 있었어. 우리 노후 자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서연이에게 주자. 너가 혹시 다른 집에 시집 가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어. 우리 준호도 그걸 바랐을 거야. 준호가 어떻게 해서든 너를 고생 안 시킬 거라고 우리에게 그랬거든. 그런데 너가 너무 여리고 약해서 혹시나 우리가 없는 세상에 너만 남으면 애들과 너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널 일부러 멀리한 거다. 너가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랬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먼저 건네줄 것 같아서. 좋게 말하면 믿고 지켜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참혹한 시험을 준 셈이지. 하지만 서연아, 우리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단 한 번도 너를 남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0년 넘게 넌 며느리이자 우리에게는 유일한 자식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울자 시아버님과 시어머니는 제 손을 양쪽으로 나누어 잡으셨어요. 그렇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넌 한 번도 우리에게 손 벌린 적 없이 하나씩 해내더라. 늘 괜찮아요 라고 했고 늘 자기 몫을 스스로 감당하려 했지.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더 늘려서 너에게 주자 했어. 그러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고, 그러니 우리가 이 건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맞겠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어디선가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바랐을까 스스로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하셨어요. 준호 몫까지 합쳐서 내게 주는 거다.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이 건물은 둘이 함께 관리했겠지. 지금은 네가 그 몫까지 맡아야 한다. 그날 회의실에서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저는 마음속 깊이 뒤엉켜 있던 감정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있던 원망, 오해, 버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흐트러지며 제 안에서 혼란스럽게 충돌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다시 꼭 잡아주셨죠. 우리는 널 믿었고, 넌 그 믿음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20년 동안 증명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좀 편해져도 돼.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법무사는 서류를 내밀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에 서명하시면 오늘부로 이 빌딩은 이서연 씨 소유가 됩니다. 증여세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절세 방안으로 처리해 두겠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대부분 준비해 두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볼펜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바라보며 천천히 제 이름 석자를 적었죠. 서명하는 순간 지난 20년의 새벽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군요. 눈물, 한숨, 서러움, 기쁨, 버티기. 작지만 소중했던 제 성취들이 가슴을 가득 채웠던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지난날의 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제야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정식으로 건물주가 된 뒤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은 반찬 가게에서 벌던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반찬 가게를 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반찬 가게를 더 확장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묻더라고요. 엄마,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만 고생하시고 건물 관리만 하세요. 저는 아이를 향해 크게 웃어 보이며 말했죠. 안 돼. 일 안 하면 엄마 금방 늙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는 손님들 보는 게 좋고, 엄마 음식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뿌듯하거든. 사무실에만 앉아서 숫자만 보고 있으면 너무 지루해. 엄마는 안 쉬고 움직여야 사는 사람인가 봐. 시장 주변 구석, 골목 작은 1층 점포에서 시작했던 가게는 제가 소유한 한성 빌딩 1층으로 옮겨가며 아예 도시락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앉아서 드시는 손님들을 위해 테이블도 두고 반찬 판매도 계속하며 메뉴도 늘려서 장사를 하게 되었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가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직원도 고용해야 할 정도로요. 수익은 더 늘었고 아이들 몫으로 저축을 하면서 여유가 생긴 돈으로 저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특히 엄마가 가장인 집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이유는 하나였죠. 20년 전 제가 받지 못했던 도움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법무사와 상의해 재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찬성한 일이었어요. 자신들처럼 엄마가 공부를 도와줄 수 없는 아이들은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조차도 힘든 아이들이 많을 거라면서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근검절약하며 소박하게 살고 계세요. 그분들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제가 책임지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늘 그러시죠. 서연아,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받을 이유는 없는데 우리도 그 정도 할 돈은 다 챙겨두었어.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너 고생시킨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가진 건 다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애들 아빠도 어머님, 아버님이 낳아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제가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건 건물 수익 아니고 제가 가게에서 벌어서 해드리는 거고요. 저 조금 더 지켜보다가 2호점도 낼까 해요. 장사 잘 되거든요. 건물을 증여받은 뒤 저는 아이들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지만 자신들이 그 건물의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더라고요. 특히나 둘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건물은 그냥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일구신 거고 엄마가 20년 동안 버티고 버틴 시간에 대한 보상이죠. 이걸 공짜 복권 당첨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건물 관리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더니 자신이 하고 싶어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첫째 역시 자신이 하고 싶던 일을 찾아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여행을 바라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려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대견하고 기특하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와 제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건물을 상속받은 행운의 여자라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20살에 시집와서 24살의 과부가 되어 두 아들 손잡고 버텨온 그 시절의 저와 비슷한 상황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결국 부잣집 시댁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잖아.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죠. 시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작은 점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시댁의 재산이 없었더라도 저는 어떻게든 살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제 반찬 가게는 이미 제 앞가림을 하기에 충분히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발전했던 거죠. 다만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넘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숨은 부자 시부모에게 상속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버티고 배우며 단단해진 세상 물정 모르던 20살 며느리가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머니, 아버님, 이제는 원망보다 감사가 훨씬 커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다음 생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저를 조금 더 자주 안아주세요. 저 솔직히 20년 동안 정말 많이 외로웠거든요. 제가 겪은 지난 시간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격렬했고 누구에게는 기적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작 그 시간을 살아낸 저는 매 순간이 너무 현실이었고 너무 고독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의 끝은 화려한 반전이나 재산 상속의 이야기로 단순히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건 결국 인생의 겉면일 뿐이고 저를 버티게 한 건 그런 결과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낸 내 발걸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이죠. 누군가 알아보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그 묵직한 하루를 무사히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당신을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도요. 저를 키워준 시간들이 고통이었는지 성장인지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겁니다. 그 둘은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저도 너무 늦게 알았죠. 삶은 때로 잔인하게 시험을 내지만 그 시험을 통과해낸 사람에게는 조용하고도 깊은 힘이 남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힘은 언젠가 반드시 제 앞의 길을 다른 빛으로 비추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과거의 나처럼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의미 없지 않으며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을 거고 당신이 맞선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언젠가는 당신의 가장 강한 힘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잃지 않고 걸어간 그 길은 반드시 당신만의 빛나는 내일로 이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처럼요. 세상이 저를 벼랑 끝에 세운 줄 알았던 그 시간들은 사실 저를 키워낸 소중한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여정이 누군가에게 오늘을 버틸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도 언젠가 지금의 저처럼 말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날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하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부디 무너지지 말고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호흡으로 걸어가 주세요. 어둠도 결국은 밝아지고 가난했던 시간도 언젠가는 당신의 자랑이 될 겁니다. 당신의 삶도 결코 늦지 않게 당신의 내일도 반드시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